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하루하루가 놓치기 아까운 날이네요. 그쵸? 남서울대에 왔는데 나무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적당히 고풍스러운 건물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일 전인가요? 우리 추석 때 너무 더웠죠. 예. 심지어 제가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사는데 추석 때 열대야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뭐가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우리 지구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같이 느끼고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서 작년까지 만 21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후변화 동물연구소 그리고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기후변화나 뭐 동물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학이나 철학에서 나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듣기 쉽게 통역을 해주고 또 지도를 그려주고 담론의 지도를 그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루로 한번 여러분과 이 강의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캐나다에 있는 라이튼이라는 마을입니다. 인구 한 25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위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운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중강진이나 만주 정도 이렇게 쌀쌀한 그런 냉대 기후의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마을이 2021년 6월에 역대 최고 49.6도를 기록했어요. 너무나 더웠던 나머지 다음 날 산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마을은 이렇게 됐어요. 정말 뭔가 큰일이 좀 난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 그리고 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북극 캐나다 랭겔 섬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자, 조금 끔찍한 장면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자, 북극곰들은 북극 바다 얼음을 돌아다니면서 물범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얼음이 막 녹고 있죠. 그래서 그 굶주리는 북극곰을 잡아먹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요. 자, 보면은 끝에서 수컷 어른 북극곰이 이 어미와 새끼를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쟤네들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랑 새끼랑 달리기 경주하는 게 아니라 그 수컷은 가족이 아닙니다. 저렇게 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미는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 수컷에서 결국은 저렇게 앞지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수컷이 새끼를 공격을 하죠. 수컷이 새끼를 차지했어요. 자, 저렇게 물고 갑니다. 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북극곰이 북극곰을 공격해서 특히 새끼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동족 포식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2020년대에 생긴 건 아니고요. 북극곰이 살기 힘들어질 때, 여러 가지 날씨나 어떤 상황에 따라 살기 힘들어질 때 새끼를 공격하기는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You don't see very many seals up on the ice in these open areas, so the amount of available food for a polar bear is quite reduced. One of the only things that's left to eat is 사실 제가 환경 기자를 한 게 20년인데 2005년에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논문을 봤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북극곰 수컷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은 새끼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죽은 사체를 보고 논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에 찍힐 정도로 이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의 기후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도 있지만 한 통계가 있는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폭염으로 가축 2천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 중에 90%가 닭입니다. 90%면 한 1,800만 마리 정도 되죠? 닭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A4 용지 한 장에 닭이 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좁은 곳에서 밀집 사육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30도 이상 올라가는 여름에는 당연히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양계장에서는 사실 여름에는 죽어서 쓰러진 닭을 회수하는 게 큰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하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화력발전소,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은 그만 쓰고 태양열이나 풍력, 해상풍력발전소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측에 따르면은 205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20만 기를 지어야 된다는 예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열이나 육상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는 이제 좀 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논란이 있어서 선진국은 이미 이제 해상에다 짓기 시작하는 추세인데 문제가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소의 최적지는 바로 바다새가 사는 곳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건 어떤 곳일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풍력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바로 새가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가 막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면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날개를 펄럭여서 바람이 부는 곳까지 올라간 다음에 바람길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가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소 20만 기를 지어야 되는데 그 20만 기가 바로 바다새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해상풍력 입지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쭉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바다의 5분의 1 정도가 괭이부리 갈매기가 사는 곳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짓든 간에 이 바다새와의 충돌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옛날에 이 모습은 옛날에 북극의 모습입니다. 약 5,500만 년 전 팔레오세와 에오세 사이에 극열기라고 있었어요. 극열기. 그러니까 너무 더웠던 시절이에요. 이때 2만 년 동안 약 10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북극에는 얼음이 없고 이런 코뿔소나 포유동물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올랐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5도 1.5도 들어보셨죠? 네. 지금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지금 1.1도 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과 150년 만에 1.1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아까 북극이 다 녹았던 시절에는 2만 년 동안 10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온난화 속도는 지금 지구가 태어난 이래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풍력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바다새가 있다는, 바다새도 생명인데 바다새가 있다는 어떤 딜레마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여행했던 곳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환경기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항덕이었거든요. 항덕. 여러분 항덕 아세요? 항덕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철떡 아세요? 철떡? 철떡 혹시 있으세요? 항덕하고 철떡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항덕은 항공 덕후라고 합니다. 항공 덕후. 철떡은 철도 덕후라고 하죠. 항공 덕후들은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데 공항에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보는 게 취미예요. 저도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만 보면 이게 보잉 747인지 에어버스 380인지 다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시간표,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뭐 3시 20분에는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고 3시 30분에는 뉴욕 JFK 공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공항 코드가 있어요. 공항 코드. 여러분 ICN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인천공항이죠. 잘하시네요. 그러면 JFK가 어딘지 아세요? JFK는 뉴욕이죠. 뉴욕 JFK 공항.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어느 날 LED가 뜬 거예요. LED. LED는 어딜까요? 저도 처음 보는 부호였어요. 찾아보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2001년이었어요. 첫 여름 휴가. 내돈내산으로 가는 첫 여름 휴가 때 LED로 갔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표트르 대제가 파리나 런던을 모방해서 크게 지은 계획 도시. 도시가 엄청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국경열차가 있어요. 헬싱키로 넘어가는 국경열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 재밌겠다. 기차로 국경을 넘어간다니. 그래서 헬싱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헬싱키에 갔더니 자일리톨 껌 말고는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일리톨 껌을 씹고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산타클로스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한밤 동안 하룻밤 달리면 바로 로바니엠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진짜 산타클로스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산타클로스한테 엽서를 보내면 거기서 답장을 해준대요. 진짜로.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집 앞에 딱 갔는데 이거 입장료를 내고 봐야 되는 가짜 산타클로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바로 이 선이 있었죠. 이 선이 뭐라고 써 있죠? 아틱 서클이라고 써 있죠. 아틱 서클. 아틱 서클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북극선입니다. 북극선. 여러분 북극이 어디냐면 북극 이 아틱 서클 북이 66.5도로 딱 선을 둘레로 딱 그으면 그 이북 지역이 북극이에요. 저는 이때 결심을 한 거죠. 이 선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름 휴가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슬란드도 3번을 가봤고요. 알래스카도 3번을 가봤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발바르제도, 캐나다 뭐 이런 곳만 계속 매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캐나다 처칠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캐나다 딱 보면 위에가 텅 비어 있잖아요. 도시도 없고. 그게 캐나다 북극권인데 거기에 처칠이라는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북극곰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북극곰이 그 마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10월이나 11월 정도 어슬렁거리다가 11월 중순이나 말에 바다가 딱 얼면 요이 땅 하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겨울 동안 물범 사냥을 딱 한 뒤에 이듬해 5월이나 6월에 다시 그 마을 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이 캐나다 처칠에 가면 북극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캐나다 처칠이라는 곳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휴가로는 갔다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도 몇 번 타야 되고 기차도 2박 3일을 타야 되거든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일주일, 결혼 휴가 일주일 해가지고 2주일 동안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튼 그래서 북극곰을 봤습니다. 이런 북극곰, 엄마 북극곰, 새끼 북극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저 혼자 갔는데 북극곰이 저희 차를 이렇게 덮치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북극곰이 마을에 막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해가지고 창고도 뒤지고 쓰레기통도 발로 차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코카콜라도 마시고 막 행패를 부려요, 북극곰이. 그래서 이 북극곰을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북극곰 경찰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북극곰 경찰인데 저도 이분하고 같이 취재를 가서 같이 순찰을 했어요. 그럼 북극곰이 딱 나타나면 공포탄을 빵 쏴요. 그러면 북극곰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도망가죠. 근데 꼭 말썽을 부리는 북극곰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꼭 말썽 부리는 애들이 말썽 부리잖아요. 절대 모범생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아요. 북극곰도 모범생이 있고 말썽꾸러기가 있는데 말썽꾸러기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썽꾸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덫에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요. 이게 북극곰 감옥이에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는 북극곰 감옥이 허름했어요. 되게 조그맣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5년 전에 다시 갔는데 북극곰 감옥이 리모델링했어요. 이게 리모델링한 모습인데 이제 그때 이 리모델링한 북극곰 감옥은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심지어 가족실도 있어요. 가족이 함께 딱 거주할 수 있도록.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옥에 가둔 다음에 언제 풀어줄까요? 언제 풀어줄까요? 바다가 얼면. 그때 이렇게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풀어줘요. 영상 하나 더 보여줄게요. 다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지만 처칠 주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한다. 이제 헬로윈 데이예요. They'll just disappear on you. They'll be there, and then where did it go? And 조그마한 a 도시예요, little spooky 진짜로. that way. 인구 500명. They're amazingly 제가 좀 한 fast, 게. amazingly agile. 이제 북극곰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죠. No, it's been really good tonight. There was a bear in town earlier today, but there's been nothing tonight at all. Oh, good to hear that, girls. Okay, you have a good night tonight, okay? And keep your eyes open for polar bears too, okay? Thank you, guys. Bye, bye. Okay, bye. Happy Halloween. See you, little bear. Happy Halloween. 이날 밤 처칠의 주민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이 곰덫에 그 증거가 있다. 지난밤 맛있는 걸 찾아 마을을 활보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물범 고기를 넣어둔 덫에 0.5톤이 넘는 수컷이 걸려들었다. 녀석은 진정제를 맞은 뒤 마을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진다. 과거 처칠에선 매년 평균 75마리의 곰들이 이런 식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 지역의 북극곰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진정제 투여량이 많지 않아서 녀석은 착륙 직후부터 서서히 깨어난다. 주변의 다른 곰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곰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재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 북극곰들은 이 정도 수컷에게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일 웬만한 것이다. 애들은 귀에다가 귀에다가 인식표를 다 찍었죠. It's a great feeling. GPS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You can't help but wonder where's it going to be 이제 going? 마치가 How is it going to 깨어나기 make out? 전에 얘를 딱 놔두고 이제 빨리 도망쳐야 돼요. Very satisfying to see a bear actually get up 무슨 and 상황이지 go on his 하고 way. 이 말썽꾸러기 북극곰을 바라보고 있죠. Wish him well and hope for the best and hope to never see him again in town. 바다가 빠르게 얼고 있으니 녀석은 이제 곧 드넓은 얼음 벌판을 누비며 먹이를 찾을.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극곰을 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진짜로 이 북극 취재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신혼여행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출장을 갔어요. 자, 근데 알래스카의 외딴 마을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비가 많이 들죠. 조그마한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아, 근데 계속 돌아다녀도 북극곰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드는 거죠. 아, 이거 북극곰도 사진 못 찍어가지고 한국 가면 부장님한테 혼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어떤 에스키모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카크토비크라는 마을에 가봐라. 거기는 지금 아마 북극곰이 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와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9월 첫째 주마다 고래를 잡는데요. 그래서 큰 고래를 잡아가지고 해안가로 딱 가져오죠. 그럼 거기서 고래를 해체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조금 고기 찌꺼기가 남겠죠. 그거를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9월 첫째 주 딱 맞춰가지고 오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 거기 북극곰들은 캘린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달력을 보고 꼭 8월 셋째 주 정도부터 미리 온대요. 제가 8월 넷째 주였는데 딱 가니까 진짜로 북극곰이 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북극곰을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고래를 잡기 전이에요. 이 끝에가 바다 얼음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헤엄을 쳐가지고 여기까지 딱 와요. 그래가지고 아, 고래 잡았나? 그래가지고 안 잡았네. 아직 안 잡았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기를 조금 뜯어먹고 가요. 이거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잡은 고래뼈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북극이잖아요. 거기 고기가 썩지 않아요. 작년에 잡은 고기도. 영화니까. 그래서 이 찌꺼기를 조금 먹다가 다시 헤엄쳐가지고 가요. 이 찌꺼기를 먹는 장면은 마치 우리가 감자탕에 있는 고기를 먹듯이 이 찌꺼기를 좀 먹다가 갔다가 다음날 와서 또 보고 그런 거죠. 얘가 이제 포즈를 이렇게 취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우 살았다. 이렇게 한번 돌아봐주고 가면서 한번 또 돌아봐주고 헤엄을 쳐가지고 바다로 갔죠. 고래를 잡으러 갔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로라가 떴고 아주 강력한 오로라였어요. 요즘엔 오로라 보러 관광도 많이 간다던데 그래서 고래를 잡아왔어요. 자, 기념사진도 찍고 여기서 올라가고 과학자들은 뭐 체장이나 뭐 무게 이런 것들을 재고 주민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 지방을 먹어요. 지방 고래를 이렇게 분홍색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인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회로 먹기도 하고 스프를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 차지? 북극곰이 와서 이걸 먹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북극을 갔는데 적도에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투발루라고 들어보셨어요? 투발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막 상승해가지고 투발루라는 섬이 나라가 가라앉는다. 투발루라는 국가가 없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mm예요. 3mm. 3mm씩 조금 올라간다고 어떻게 섬이 가라앉을까, 나라가 가라앉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투발루에 접근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투발루 수상이 UN 기후변화 협약에 나가기 전에 이런 퍼포먼스도 할 정도죠. 투발루라는 나라는 인구 10,000명의 작은 나라인데 이 조그만 섬에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섬이 어떻게 생겼죠? 뱀처럼 길어요. 여기가 수도 푸나푸티인데 여기가 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공항 할주로가 보이죠? 여기가 가장 두꺼워요. 두꺼워 봐야 여기 한 500m 되나 600m 되나?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특히 사리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바닷물이 높잖아요. 수위가. 그리고 백중사리 때 1년에 가장 높을 때 혹시라도 사이클론이 불면 우리 섬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섬이 얼마나 얇냐면 여기가 서해안이고 여기가 동해안이에요. 여기는 투발루라는 나라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에요. 개미도 아마 국토횡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실제로 그렇게 사이클론이 불어서 투발루 앞에 있는 한 무인도는 이렇게 사라졌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원래 뭐 야자수도 있고 막 이런 섬이었는데 사리때가 되면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돼지도 발 딛고 설 것이 없어지고요. 하지만 또 투발루는 평화로워요. 이렇게 직접 이 아저씨는 그냥 낚시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참치를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딱 일주일에 3번 내리는데 그때 외에는 이렇게 축구를 하고 낮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발루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라를 떠나려고 해요.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투발루는 국가 경제가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장이 있다거나 산업이 있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자급자족적인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있지, 그리고 일자리도 없지. 그러니까 이 투발루에 있는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뉴질랜드가 뭐 비자를 주겠어요?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일단 가요. 일단 관광 비자로 가서 거기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불법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발루에서 온 불법 이주 노동자 청년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받고 맥도날드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이민 단속반인 줄 알고 막 도망갔어요. 저희가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만큼 이제 이 공포가 있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사는 투발루 사람들은요. 제가 이 친구가 사는 집을 갔는데 2층 집에 20명 이상이 살아요. 왜 그렇게 많이 사냐면 일단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오클랜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돈의 팔종까지 다 거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눌러 앉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발루 경제가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단 오클랜드로 가서 거기서 송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발루 국가 경제 GDP의 적게는 10%, 많게는 20%가 이런 송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영화 투마로우 혹시 보셨어요? 투마로우? 우리 기후변화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재난이 확 닥쳐가지고 지구 전체가 어떻게 못 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재난, 큰 자연재난이 마치 행성, 운석이 충돌하듯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후변화는 그렇게 빠른 재난이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느린 재난입니다. 기후변화는 어떻게 재난이 되냐면요.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악한 사회 경제 구조를 통해서 그것들이 증폭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기후변화가 심해진다. 그러면 우리같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정도는 아마 삶이 조금 불편해질 정도 말고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 투발루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경제적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남극을 갔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펭귄을 막 쫓아다녔거든요. 내가 쫓아다니면 펭귄이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펭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꾀를 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펭귄이 앞에 와서 저를 구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발을 제가 찍어줬어요. 자, 펭귄이 와가지고 왜 저를 구경할까요? 왜 구경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극에 북극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늑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면 뭐 여우, 오소리, 곰, 호랑이, 사자? 없어요. 남극에 걸어 다니는 동물은 펭귄하고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펭귄은 아무도 겁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100년 전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여기에서 왕자였죠. 그런데 저기 이상한 애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네? 펭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막 와가지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포식자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턱금 펭귄이고 이렇게 물범이 누워 있어도 펭귄이 가가지고 발로 툭툭 차요. 왜냐하면 얘는 발이 없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환경기자로서 이런 체르노빌도 갔다 왔고, 이제 폐허가 된 도시죠. 놀이공원, 어린이집. 그리고 고래를 좋아해서 캐나다 세일리시에 있는 범고래를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뉴잉글랜드 스텔와겐 뱅크의 혹등고래를 보기도 했고, 이건 캐나다 타이즈의 돌고래를 잡는 시설이에요. 거기도 갔다 왔고, 오랑우탄도 보고, 참 여러 동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돌이? 제돌이는 제주도에서 사는 남방큰돌고래인데요. 그 남방큰돌고래가 불법으로 잡혀가지고 쇼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수족관에서 쇼를 하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했는데 그 불법으로 잡혔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풀어주자.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자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얘를 보러 간 거예요. 얘가 서울대공원에 있는 그 불법으로 잡힌 돌고래인데 갔더니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와서 제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라고 기사를 써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마리 돌고래가 돌아갔고 제돌이는 거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쓴 기사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바로 그 기사입니다.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기사.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써왔습니다. 사실은 북위 66.5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기후변화를 만났고 또 북극을 많이 가니까 고래를 만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한편으로는 비행기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저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개예요. 되게 길었죠? 네. 좀 짧게 한 겁니다. 원래는 훨씬 더 길게 하는데 네, 이번에는 치킨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20만 년 뒤에 인간이 멸종했고 외계의 지적 문명체가 지구에 왔어요. 저런 달걀을 타고 왔어요. 달걀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외계인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았던 2000년대의 지층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딱 뚫고 막 뭔가 조사를 하겠죠. 그랬더니 2000년대의 특징적인 화석으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만약에 생긴다면 뭐가 될까요?
핸드폰, 유니클로. 자, 지층을 조사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게 갑자기 많아졌지? 예전에는 이 화석이 별로 없었는데 1000년대에도 없었고 500년대에도 없었는데 2000년대 갑자기 많아졌지? 그게 뭘까요? 아이고. 바로 닭뼈입니다. 닭뼈. 닭뼈. 우리 닭을 엄청 많이 먹죠. 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는 게 플라스틱. 또 뭐가 있을까요? 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능 물질, 이것도 예전에 없었죠. 그리고 북극곰, 북극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다가 1900년대, 2000년대에 갑자기 이 화석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는 2000년대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외계인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게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다. 글로벌 산업화의 악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쓰는 평등한 가구다. 조금만 부서져도 고쳐서 쓸 수 없다. 쓰레기를 양산한다. 뭘까요? 제가 쿠팡에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4개의 한 세트 56,000원에 팔아요. 보통 한 만원, 14,000원, 14,000원 정도 하네요. 하나에. 되게 싼 가구죠. 그런데 스위스 바젤시에서는 2008년 이 가구의 공공공간에서의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랬다가 카페에서 자영업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2017년에 다시 또 허용을 했대요. 이게 뭘까요? 자, 요겁니다. 의자. 자, 이게 왜 이렇게 쌀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한 디자인일까요? 자,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플라스틱 원재료를 그냥 주물로 넣기만 하면 한 번에 딱 찍어 나와져요. 그래서 싸죠. 값이 싸죠. 그리고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딱 무게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넘어지지가 않고 이음새가 없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싸고 완벽한 디자인인지. 이런 의자를 모노블록이라고 해요. 모노블록. 블록 하나잖아요. 보세요. 뚱땅뚱땅 하는 게 아니라 딱 해가지고 그냥 나와요. 딱 찍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에 발명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만드는 공장이 한 4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딱 찍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살짝 저렇게 다듬어 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0원짜리 의자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모노블록 의자로 이렇게 미술 작품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을 우리가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요. 플라스틱을 만든 인간이 잘못이지 뭐 플라스틱이 죄가 있나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쓸 때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석탄이나 석유를 쓰지 않아요. 석탄이나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플라스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굳이 만들려고 석탄이나 석유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플라스틱은 죄가 없고, 심지어 플라스틱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사치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준 거죠. 자, 물건의 범람은 전후 시기에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을 촉진했다. 이제 미국은 소비자들의 나라다. 모든 냄비, 모든 가정의 냄비에 닭이 한 마리씩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거든요. 야, 모든 가정에 닭 한 마리 정도는 주말에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실에 텔레비전, 라디오, 뭐 자동차 이런 게 있도록 만들게 된 플라스틱이었던 거죠. 아까 그 의자처럼 플라스틱만 있으면 뭐든지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점점 더 커졌고, 그에 따라 현실 자체도 무한하게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무언가를 많이 사요. 저는 길거리를 가다가 다이소만 보이면 자석에 끌리듯이 다이소로 막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다이소는 5,000원만 주면 진짜 풍족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소의 물건이 싼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은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해줬어요. 사치의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어준 거죠. 옛날에는 부자들만 샀던 물건들을 우리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줄거리냐면,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가 너무 예뻐요. 너무 금발이 너무 예쁜데 빚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멋진 손목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려고 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하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로 만들어서 돈을 구해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한테 빗을 사줬죠. 이 모파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빗이 왜 이렇게 비싸? 그쵸? 빗이 왜 이렇게 비쌀까? 자, 그때는 빗이 정말로 비쌌어요. 왜냐? 빗을 만들려면 코끼리의 상아, 바다 코끼리의 상아, 이런 상아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빗이 되게 비싸고 귀족들이나 제대로 된 빗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빗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빗을 사려면 남편이 시계를 팔아야 될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빗이 얼마예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 주면 4개 줍니다. 4개. 근데 상아로 만든 빗보다 훨씬 좋죠.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1950년대 이후에 많이 확산됐는데, 그 뒤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른바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조건 막 택배, 쿠팡으로 막 시키죠.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시켜요.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아이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아직도 난 더 가지고 싶어. 설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진짜로. 쿠팡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해도 설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계속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et's go out. 쇼핑하러 가자. 더 미어 터질 만큼 더 채워. 시간은 짧아. 더 빨리 가죠. 라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죠.
자, 이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플라스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여성 박사가 코스타리카 주변에서 해양 생물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 거북을 발견을 하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코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빨대였어요. 빨대. 그래서 얘를 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빨대를 빼는 장면입니다. 이게 2016년인가 2017년인데 이거 유튜브 조회수가 몇 억이에요. 몇 억. 이게 세상을 바꿨어요. 이 영상 하나가. 이 영상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냈고 영국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기 시작해요. 세계 각국이 모여가지고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 협약이 거의 협상이 무르익어서 아마 한 달 뒤, 두 달 뒤 부산에서 최종 협상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강제하는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나비 효과의 최초의 날갯짓이 바로 이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의 문제점은 한번 보면은 빨대가 빠질 때까지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꼭 빠지는 걸 봐야 돼. 저는 한번 보면. 자, 근데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빨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이 화제가 된 뒤로 유튜브에 이 바다거북 코에 박힌 빨대를 빼는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거북이한테 빨대가 박히지? 궁금하지 않아요? 거북이 코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아니면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시나? 그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 박사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박사의 말이 빨대가 바다 위를 돌아다니면 그냥 빨대가 아니라 여기에 조류 같은 것들이 막 묻는데요. 그래서 빨대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무언가 검푸른 색으로 쌓여 있어 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는 냄새를 맡고 그게 먹이인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아요. 왜 먹었는데 왜 코에 빨대가 박혀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빨대가, 여러분이 먹는 빨대가 어때요? 커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그 커브의 각도가 거북이 입에서 코로 들어가는, 비강으로 들어가는 각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먹으면 이게 코 속으로, 비강 속으로 쑥 각도에 맞게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박혀가지고 커브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동물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사실 괴롭혀요. 여러분이 먹는, 우리가 먹는 삼다수 이런 거에 물이 들어있죠.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광분해되면 이 플라스틱이 자그마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작아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5mm 이하의 그 플라스틱을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분해되거나 아니면은 기계적인 분해, 막 그 강물로 타고 바다로 가면서 마찰이 일으키면서 조그만해져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계속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남극에서 내리는 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링겔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약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혈액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산모를 잇는 태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플라스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라디오헤드 아시죠?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라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잘 가사를 음미해 보면 플라스틱화된 사회, 그리고 플라스틱화된 인간, 플라스틱처럼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사를 한번 볼게요. 그녀의 초록색 플라스틱 물뿌리개, 가짜 플라스틱에 심어진 중국산 고무로 된 나무, 고무도 플라스틱이죠. 그녀는 가짜 계획들로 가득 찬 마을에서 고무를 파는 남자에게서 그걸 샀지, 스스로를 없애려고. 플라스틱은 사실 가짜잖아요. 뭔가를 모조해서 만드는 것들이 플라스틱이죠.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남자, 브로큰맨하고 살지.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남자래요. 그 남자가 플라스틱으로 된 남자래요. 그래가지고 크럼블, 바스러지고 금방 탈 것 같은 남자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기 80살의 여자들한테 1980년대에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과 사귀려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늙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사실 플라스틱처럼 가짜로 된 여러 가지 세상의 만물들,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헤드 톰 요크가 이거를 작곡했는데, 야, 진짜 심오한 메시지다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닭입니다. 닭.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던 닭이에요. 닭죽. 예전에는 닭을 KFC나 맥도날드에서 안 먹고 영양센터에서 먹었어요. 영양센터. 닭고기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닭은 이렇게 많죠. 치맥, 맥주랑도 같이 먹죠. 야구장 가면 꼭 치킨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먹는 닭의 조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적색 야게, 갈루스라고 적색, 붉은 야게, 들닭, 붉은색의 들닭이었어요. 지금도 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데 거의 멸종을 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닭들이 농장닭하고 막 섞이면서 뭐가 들닭인지 뭐가 농장닭인지 알 수 없는 지형에까지 이르러 버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5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에서 가축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닭, 야생 닭을 조사하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닭뼈들이 발견된 지층입니다. 그는 내 코 바로 앞에 검은 지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뼈들은 현대의 것과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적색 야게의 자리를 다 채워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치킨 민국이에요. 여러분 1인 1닭 하세요? 치킨집이 36,000개인데 맥도날드 매장이 35,000개입니다. 치킨집이 맥도날드보다 더 많아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이 시간 국내에 살고 있는 닭이 산란계는 알 낳는 닭이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 5,000마리, 육계가 한 8천만 마리, 총 1억 3천만 마리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대략 2배, 2.5배 정도 되는 닭이 살고 있죠. 그러니 외계인이 20만 년 뒤에 지구에 왔을 때 닭의 행성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의 가장 많은 개체수는 사람이 아니라 닭이니까, 아, 닭이 지구를 지배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인류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홀로세라고 부르죠. 홀로세. 자, 홀로세는 약 11,700년 전까지 있었던 지질시대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빙하가 미국 동부와 유럽까지 쭉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00년 전부터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빙하가 북극 쪽으로 쭉 밀려나요. 그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 자, 빙하가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상승했겠죠? 예전에는 베링해를 지나다녔어요. 육지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베링해라는 해협이 생겨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분리가 됐죠. 그리고 매머드가 멸종했고 인간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큰 혁명을 일으키면서 농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거는 인간이 살기 좋은 기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홀로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파울 크리천이라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한 학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홀로세가 어떻고 홀로세의 특징이 어떻고 홀로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 파울 크리천이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홀로세란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인류세는 뭐냐? 자, 예전에는 지구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이 자연적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쭉 혹은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굴러갔는데 그 지구의 물리학적 시스템을 인간이 개입해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홀로세라는 지질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만드는 지질시대, 인류세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 파울 크리천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과학계의 대부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겠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이게 화제가 됐어요. 뭐 신문 방송에도 다 쓰고 과학자들도 아, 파울 크리천 박사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의미가 있는 말 아니냐, 비중 있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류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인류세는 언제 시작됐나? 언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일 것 같죠?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게 변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파울 크리천도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세가 시작됐다. 한 18세기 그 정도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홀로세와 다른 인류세의 지질 시대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지표는 무엇이냐라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구가 갑자기 혁명적으로 바뀐 때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라는 거예요. 1950년대 이후가 언제냐면요. 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우리가 닭을 많이 먹기 시작한 때예요. 1950년대 이후에 공장식 축산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거든요. 1950년대 이후에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확산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치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게 된 게 바로 1950년대예요. 자, 과학자들은 1950년대를 지목을 했던 거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처럼 보여요? 약 100년 전의 사진이에요. 지금 봐도 크죠? 무슨 울산의 정유화학 공장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시카고에 있는 도살장입니다. 1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당시 세계 최대의 공장, 팩토리가 바로 이 도살장이었어요. 시카고 유니온 스톡야드라고 불렸죠. 자, 여기가 왜 이렇게 크냐? 보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미국 전역에 있는 소나 대지가 기차에 실려가지고 이 시카고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 울타리에서 갇혀가지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침이 되면 이 소 대지를 건물 안으로 보내요. 공장 안으로 보내면 거기서 도살을 시키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쭉 돌려요. 그러면 그 도축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뭐 가죽 중에 여기를 자르는 사람, 얘는
뭐를 하는 사람, 얘는 C를 하는 사람, 얘는 D를 하는 사람.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가지고 작업이 분업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이 각각의 고기 부위로 포장이 돼가지고 다시 기차에 실려가지고 미국의 대도시로 다시 퍼지는 거예요. 자, 미국 전역에서 이 공장으로 와가지고 도살되고 가공돼가지고 다시 미국 전역의 대도시로 다시 퍼지는 시스템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철도교통이나 냉장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자동차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죠. 헨리 포드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고안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장,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헨리 포드가 여기에 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영감을 얻고 자동차 공장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은 이 시카고의 도살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죠. 아까 말했듯이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가 각자 자기 일만 해요. 자, 그러면 월급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단순 작업만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도살장이 각각 마을에 하나씩 혹은 도시에 몇 개씩 있을 때는 도살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전문가였거든요. 그 동물의 해부적인 지식을 잘 알고 동물 행동에 능통한 전문가가 고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분업화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동유럽에서 이민 온 노동자들이 이 도축장 노동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카고의 도살장이 공장식 축산의 원형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고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고깃값이 싸진 거예요. 자, 아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모든 가정 냄비에다가 닭 한 마리를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1920년대예요. 그 후로 이런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정말로 우리는 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규모 도개 가공 공장에서 공장제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40년대 후반에는 닭이 봄철 고기에서 사철 음식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속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장모님이 사위 오면은 씨암탉 잡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위처럼, 자기의 사위, 맞사위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일 때 이렇게 중요한 음식,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닭고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장모님한테, 농촌 가정에게 씨암탉은 되게 중요한 생산 수단이에요. 원래 고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닭은 고기로 먹지 않았어요. 계란을 받아내기 위해서 닭을 길렀죠. 그러다가 계란을 다 낳고 이제 안 될 즈음에 고기로 잡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사위 오면 씨암탉 잡는다가 엄청 아주 중요한 것을 내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장모님들은 사위 오면은 교촌치킨을 시켜주나요? 그건 아니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닭이 원래는 잘 먹지 않는 고기였는데 이런 공장식 축산이 생기면서 사철 고기로 거듭난 거예요. 왜냐하면 싸졌으니까.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또 도살장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도살을 하고 또 이렇게 기차를 통해서 운송하니까 고깃값이 싸진 거죠. 또 결정적인 변화는 품종을 바꿔요. 품종을.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48년에 미국에 있었던 치킨 오브 투마로라는 경연대회를 해요. 미국 농무부가. 그러면서 각 농부들한테 가장 고기가 많은 닭을 만들어 오라고 경연대회를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품종이 우리가 먹고 있는 닭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품종이 몇 개가 있는데 다 그거를 교배시켜 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이 먹는 치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과 1920년에서 50년 사이에 닭고기 가격이 40%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게 치킨 오브 투마로우라는 경연대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먹는 치킨이 약 한 달 만에 도축을 해요. 원래 닭이 아까 적생약에 보여줬죠. 걔네들은 야생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닭은, 치킨은 사실은 병아리예요. 병아리.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살죠. 원래 닭은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품종 개량이 되기 전에 닭은 한 일주일에 달걀 하나 정도 낳았나?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일 낳습니다. 매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품종과 사육기술 개량으로 먹는 닭, 육개, 치킨의 몸무게를 4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됐을 때 56일째 1957년에는 1kg이 안 됐었어요. 원래 닭이. 저렇게 호리호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비대해졌죠. 가슴살이 엄청나게 큰 외계인 같은 닭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 1950년대에 인류세가 시작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지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그래프를 쭉 보면은, 자, 쭉 만 년 전부터 쭉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1950년대부터 확 올라가요. 세계 인구 성장 그래프 보면, 자, 산업혁명 1700년, 1800년대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언제 확 올라가요? 1950년대에 확 올라가요. 나머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경제적 지표 12가지, 지구 시스템 지표 12가지 모두 산업혁명 이후에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1950년대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대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The Great Accele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갑자기 엑셀을 확 밟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휙 가면서 확 급발진 하잖아요. 급발진. 가뿐. 여러분 뭐 가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확 오르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사회경제적인 지표, GDP, 인구성장, 뭐 댐, 건설수, 생물다양성 훼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메탄, 뭐 해양산성화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때부터는 조금씩 완만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1950년대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본격적으로 지구를 개입하고 시스템을 바꾼 거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1950년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표준화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죠. 그래서 그 호수 밑에 있는 퇴적층을 이렇게 떠가지고 만들어 보면 실제로 1950년도에 플루토늄의 농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증가하고 구형 탄소 입자라고 해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이것도 인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는 불과 70년 전인 1952년에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과학계의 주류적인 시각입니다. 뭐 그거 말고 다른 가설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신석기 혁명 때 시작됐다. 뭐 그리고 중세가 아니죠. 대항해 시대 때 아메리카 침범 이때가 1600년대인데 그때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때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질시대는 지금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넘어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사실은 대답은 너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은 너무나 쉽죠. 뭐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그만두고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특히 소고기, 소 같은 경우는 방구나 트림을 끼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탄이 이게 일종의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상당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자연 기반 해법, 재야생화.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놔두는 이것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동물권이라는 얘기 많이 요즘에 들으시죠? 그럼 동물권이 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물권 하는데 동물권이 도대체 뭐지? 동물에게 투표를 할 권리를 주자는 건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나? 사실 동물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극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권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교육받을 권리,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 이런 거라면, 소극적인 권리는 뭐죠? 내가 누구의 범죄로부터 뭐 보호받을 권리, 뭐 이런 권리가 소극적인 권리예요. 동물로 치자면은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소극적 권리를 동물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근대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을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의 법률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돌고래가 잡혀 있어요. 수족관에서 쇼를 하죠. 자, 이 돌고래는 원래는 바다에서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치는 애인데 딱 잡혀가지고 여기에 감금돼 있어요. 이 돌고래의 권리는 어떻게 됐죠?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훼손됐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한 환경단체가 수족관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수조를 조금 훼손을 시켰나 봐요. 뭐 페인트를 엎었다든지 뭐 이렇게 훼손을 시켜가지고 이 수족관이라는 업체가, 사람이 아니라 업체가 이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장면인데, 자, 돌고래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족관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왜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죠. 자, 우리는 근대법에서는 동물에게 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권리 주체, 법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대법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로 나눠요. 권리 주체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권리 주체가 누구냐면, 누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냐면 우리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지도 않는데, 사람도 아닌데 기업이나 단체에도 법적인 권리를 줘요. 법적인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걸 퍼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법률, 세계 모든 나라 법률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연인과 기업과 단체예요. 반면에 동물은 권리가 없어요. 얘네들은 물건으로 인식이 돼요.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권리 객체가 되는 거죠. 권리 주체는 권리 객체를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200년 동안 자연과 동물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대법에서 그거를 보장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우루과이 소설가 에두아르도 갈레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상하게 들리죠?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인권을 누린다는 말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들립니다. 1886년에 보편 정의의 모범이라는 미국 대법원이 인권을 사기업에 학대했습니다. 법이 기업의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숨을 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박태연, 지구법학을 쓴 박태연 광원대 교수는 현행 법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은 살아있는 존재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동물처럼 살아있는 존재도 단순한 권리 객체,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위기가 도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결국 근대 이후 나타난 인간 자연의 이분법.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지배와 착취 때문에 바로 이런 기후위기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기후 정의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에 정의로운 어떤 기후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자,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은 부자들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자, 이 화력발전소를 풍력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어떤 기후 위기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의롭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 정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기후 정의에 동물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북극곰도 기후 변화의 피해자고 닭은 최대의 피해자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도 기후정의 대상에 끼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영국에 사는 새가락갈매기라는 멸종위기종입니다. 풍력발전소를 짓는데 갈매기 호텔을 지어줬어요. 갈매기가 사는 곳은 오션뷰여야 돼요. 오션뷰 호텔. 왜냐하면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다가 갈매기 호텔을 2개를 지어줬어요. 엄청 크죠. 그래서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이 갈매기가 여기서 산란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동물을 만남으로써 동물을 우리와 함께 가는 기후정의에 함께 가는 어떤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달 전에 괌에 갔어요. 괌은 보통 호캉스 하러 가죠. 저도 아들을 데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호캉스를 하러 갔는데 아침이 됐는데 꼬끼요라고 밖에서 울리더라고요. 닭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고층 호텔이 있는 질비한 어떤 괌의 그 호텔 지역에 왜 닭이 울지? 다음 날에도 꼬끼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닭을 찾아봤더니 이 호텔에 쓰레기 모아놓은 근처에 닭 한 무리가 살고 있어요. 한 6, 7마리가. 그래서 걔네들이 아침이 되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뒤에 괌 시내를 돌아다녔더니 이렇게 닭들이 활보하고 있어요. 괌에는 길고양이가 별로 없고 길닭들이 살아요. 길닭들이. 마치 고양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그때 한국이 엄청 더웠을 때요. 그때 한국에서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닭이 100만 마리가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괌의 길닭들은 한 낮에는 여기도 덥거든요. 괌도 30도가 넘어요. 30도가 넘는 낮에는 숲으로 들어가요. 숲으로 들어가서 그늘에서 쉬고 해가 질 때 혹은 해가 뜰 때 시원할 때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죠. 벌레 같은 걸 잡아먹고 더울 때는 들어가고. 그래서 길닭들이 길에 사는 닭들이
우리 한국에 사는 양계장, 공장식 축산 농장에 사는 닭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길닭들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닭한테 밥을 줘요. 이렇게. 자, 이런 길닭들을 제가 막 찾아봤어요.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길닭은 하와이나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게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도시 생태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길닭들이 많이 퍼졌어요. 최근에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이 길닭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한 소도시에도 나타났어요. 자, 이 소도시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야, 길닭들 이거 로드킬 막 나오고 그리고 농작물 막 뜯어먹고 하니까 얘네들 잡아서 안락사 시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길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마을을 이 길닭들 때문에 우리 마을 평판이 더 좋아졌어. 우리 마을이 동물과 사람이 평화로운 마을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어 라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 길닭들과 같이 사는 마을로 이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닭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함께 섞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동물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건데, 동물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가 동물에게 되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 음악의 공통점. 루이 암스트롱의 멜랑콜리 블루스라는 음악이죠. 아주 유명한 재즈 음악이죠. 이 음악도 들어보신 것 같죠? 모차르트의 그 마술피리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틀어놨던 음악인데, 이거는 혹등고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 그냥 강아지가 깽깽깽 하는 것처럼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를테면 후렴구가 있고 일정하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의 음악이죠. 그리고 집단마다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집단과 집단이 만날 때는 그 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어미가 새끼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음악이 바뀝니다.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는 서로 모방하면서 전승 전파되면서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음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음악은 1970년대에 보이저호에 실려가지고 우주로 나갔어요. 바로 골든 레코드라는 음반에 실렸죠. 왜 이걸 실었을까요? 이 보이저호는 여러분 보셨죠? 영화 인터스텔라. 태양계를 벗어나 가지고 계속 항해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벗어난 어느 즈음에 외계인이 이 골든 레코드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과 동물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적인 음악과 동물의 대표적인 음악을 실어서 여기에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외계인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저기 점이 하나 있죠? 점 오른쪽에 하나 있죠? 저게 뭘 것 같아요? 저게 바로 페일 블루 덧이라고 해서 창백하게 푸른 점,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